수요일마다 오는 수요 인문학 시간입니다. 인문학 재테크, 인문학적인 발상을 통해서 재테크에 도움이 되는 것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알아볼 내용은요. 몽골 제국이 망한 진짜 이유가 뭔지를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보통 몽골 제국이 망한 이유를 네 가지를 들으라고 하면은 이렇게 뭐 후계 다툼과 사치라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화약이라는 이야기, 그 세 번째 흑사병이라는 이야기, 그리고 네 번째 자유무역의 붕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인 이유는 3번이에요, 3번. 그래서 이 3번 흑사병이 대체 어떠한 나비 효과를 있었길래 그 제국, 몽골이라는 제국을 무너지게 했었는지 이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후계다툼이랑 사치도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볼 건데요. 징기스칸이 이런 말을 했었어요. 자기가 나라를 차려놓고 나서도 뭐좀 자기가 스스로 자기 나라에다 저주를 한 것 같은데요. 자손들이 비단옷을 입고 벽돌집에 사는 날 제국이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배부르고 등 따시면은 결국은 망한다. 그러니까 항상 좀 헝그리 정신을 하지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결국은 그렇게 됐죠. 제국이 가장 강성하던 시절에 결국은 망했습니다. 그 말대로 됐는데요. 그거를 보면은 실제로 뭐 무슨 칸 이렇게 돼가지고 한국 뭐 카차크 한국 무슨 한국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나라로 나뉘어 있는 상태였죠. 그리고 후계 다툼 때문에 잦은 전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전쟁이 치열해지고 이러면서 국력이 쇠퇴하게 되는 계기가 갔었는데 인구수가 너무 부족했었어요. 그 당시 때 한창 멸망 직전에는 왜 그러는지에 대한 거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할 거고 뭐 사치야 솔직히 여태껏 제국치고 사치스럽지 않은 적이 있었나? 고려든 뭐 어디든 간에 결국은 다 사치스러운 건 어쩔 수가 없었는데 이 사치를 핑계로 댈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우리 경주 때도 신라 망할 때도 사치스럽다라고 해서 뭐라 했었고 고려 시절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사치스러울 수 있었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무역이 활발했다. 상업이 활발했고 귀족들이 원하는 귀족제가 공급이 잘 되던 시절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상업이 융성하던 시절에 사치와 향락으로 멸망하였다라는 문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화약이었어요, 화약. 화약에 대한 얘기 잠깐 빼먹었었는데 이 원나라에 화약이 나왔었죠. 화약이 나와가지고 이슬람을 거쳐서 이게 유럽으로 들어갑니다. 결국 이 화약에서 어떻게 되냐면 다시 이 화약을 가지고 유럽에서 화포랑 총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몽골의 가장 강력한 기병이 있잖아요. 그 빨리 달리면서 화살을 날리는 이 몽골 기병이 유리해져야 되는데 대포 아주 먼 거리에서 대포를 날리고 총으로 쏘니까 몽골 기병이 어떻게 유럽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황스러운 거죠. 자기네가 만들어 놓은 화약이 다시 또 유럽으로 전달돼서 자기들을 공격하는 계기가 됩니다. 물론 화약 때문에 망했다라 할 수는 없는 거죠. 단지 이제 유럽을 옛날처럼 쉽게 정벌할 수가 없어진 거죠. 자, 여기서 3번이 있는데요. 흑사병이에요. 흑사병이 유럽에서 발생했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원래는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1330년 초에 중국에서 발생돼서 이미 벌써 중국에서는 3분의 1이 사망한 병이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몇 년 뒤에 이게 중앙아시아로 옮겨갑니다. 서쪽으로 갔죠. 그리고 47년에는 이집트 유럽으로 전파가 됩니다. 또 서쪽으로 갔죠. 그러니까 천천히 서쪽으로 가게 됐고 5년 사이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했어요. 당시 유럽 인구가 7,500만 명으로 추정되니까 2,500만 명이 5년 사이에 사망을 해버립니다. 굉장히 무서운 병이었었죠. 그런데 이 흑사병에 대한 기록이 6세기 동로마에서도 발생했다라는 기록이 있었는데 왜 14세기에 치명적인 일이 벌어졌을까? 이거에 대한 이유가 바로 나오는 게 이 몽골 제국이 무역을 활성화했던 곳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몽골 제국 자체가 거대 시장입니다. 몽골 제국이라는 게 뭐냐면은 결국 이제 말 타고 공격을 했고 거대한 제국을 연결하려면 통신망을 연결해야 되고 이 거대한 제국에서 제국으로 어떤 조공 무역이라던가 어떤 물자들이 넘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길을 닦을 수밖에 없죠. 그럼 이 길을 잘 닦게 되니까 그 길 아깝잖아요. 그러니까는 상인들이 물건을 가져와서 팔고 사고 하는데 해본 나라는 알죠. 무역을 해본 나라는 이게 돈이 된다라는 걸 알고 이게 굉장히 괜찮다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그냥 방치하죠. 그렇게 해서 뭐예요?
왕이나 귀족들이나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무역을 활성화시키는데 몽골 제국이라는 데가 어마어마한 제국이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국가들, 다양한 기후, 그리고 다양한 국가와 기후에서 나오는 다양한 물자들이 중국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무역이 활발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인종이 다양해지고 종교가 다양해지는데 보통은 인종이랑 종교가 다양해지면 탄압을 하거나 노예로 삼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거를 내버려 두죠. 당시에 그 이슬람 사람들 생목인이라 불러가지고 굉장히 그래도 높은 레벨로 쳐줬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상업을 되게 또 중시해줬어요. 그래서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종교가 이 원나라 중심으로 들어와서 활동을 하는 거를 냈었죠. 그러면서 이제 또 중요한 게 뭐였냐면 무역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기축통화라는 게 필요한데 금이라던가 쌀로 교환을 하게 되면 이게 무거워지면서 거래 자체에 한계가 생기는데 화폐를 발행합니다. 그리고 이 화폐를 전역에다가 이제 보급을 하죠. 그러니까 기축통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냥 내 나라에다가 내가 화폐를 벌였는데 하필 이 나라가 엄청나게 큰 땅이에요. 아시아와 유럽을 걸쳐 있는 땅이에요. 당연히 이게 기축통화가 돼버리는 지금의 달러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의 통화로 화폐로 다양한 국가와 기후와 물자와 인종과 종교가 결합이 되는 거대한 상업 제국이 되었다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의 제국이 유지됐기 때문에 하나의 명령 체계를 따르죠. 반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치안이 괜찮았다는 겁니다. 나라가 여러 개가 되면 내가 여기서 여기를 건너가려 하더라도 이 다른 나라 쪽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내가 내 나라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역참을 설치할 수가 있죠. 그 실크로드라 불리는 곳에다가 이제 그 역참이라는 걸 설치해요. 뭐 말도 넣고 먹이도 넣고 뭔가를 해가지고 뭐 통신병들은 말을 갈아타고 계속 전파할 수 있게 우리 지금 봉수로 같은 거를 만들어 놓고 또 여기 이 길을 통해서 무역을 할 수 있게 했고 여기를 통해서 군대가 진군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고속도로 지금으로 치면 인터넷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됐었고 그 당시 때 치안이 얼마나 좋았냐면은 황금 판자를 머리에 이고 다녀도 안전하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게 하나의 부메랑이 돼서 다시 돌아오는데요. 흑사병의 전파 원인이 되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로마 같은 경우, 6세기 동로마 같은 경우는 이 길이 잘 닦여져 있지 않았으니까 결국 전파되는데 한계가 있고 이게 유럽 전역으로 퍼지지가 않았었는데 14세기에 몽고 제국에 닦아놓은 이 고속도로 길 때문에 흑사병이 무역을 따라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유럽 전역으로 퍼질 수 있었던 거죠. 흑사병이 결국 다시 또 무역을 위축시켰었고 무역으로 활성화된 나라가 다시 무역이 위축되면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요. 무역이 잘 됐어요. 세금이 많이 들어옵니다. 세금이 많이 들어오고 이게 좀 들어와요. 이게 들어오니까 군대를 많이 유지해요. 그럼 군대를 많이 유지하고 세금이 많이 들어오고 물자가 풍족했던 나라가 상업이 위축되면서 물자가 부족해지고 세금이 줄어들고 그리고 이미 쌓아놓은 군대 유지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겠죠. 적자가 나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 기업들이 그런 거예요. 기업들이 돈은 안 들어오고 물건은 안 팔리는데 유지비는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럼 부도가 날 수 있겠죠. 근데 기업은 그냥 부도가 나거나 이러면 끝이지만 그 당시 때 어떤 세력들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물자가 부족하고 내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군대는 많으니까 뭐 하냐면은 들이받는 거죠. 옆 나라랑 들이받아가지고 그 옆 나라에 있는 자원이라도 차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계 문제도 있었지만 이 칸끼리 그러니까 이 한국들끼리 싸웠던 이유도 뭐냐면 결국은 기근 그러니까 어떤 상업적인 이유로 발생된 기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현재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지금 현재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어떤 교훈을 전혀 안 가져갈 수 있을까? 제 생각에는 오히려 너무 그 시절과 많이 닮지 않았나 싶은데요. 생각을 해봅시다. 위축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GDP가 마이너스 성장률로 들어갔잖아요. 위축됐고 어렵고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는 시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 시기에서 기업들은 점점 이제 좀 힘들어지는 상황인 거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해결책은 무엇이 있을까? 보통은 예,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것들에 대한 방법들로 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화폐 개혁 형태로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잦은 전쟁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 당시 때 하필 이 상업적인 게 되면서 기근도 같이 벌어졌어요.
지금 또 하필 뭐냐면 지금 상황에서 또 어떤 농사가 잘 안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기근도 벌어질 수 있죠. 그럼 기근이 심했던 해에는 항상 뭐가 따라왔느냐? 어떤 시위가 거센 시위들이 세계 곳곳에서 산재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정권이 교체되는 해기도 하고요. 여러 것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 시절은 어떻게 될 것인가도 보셔야 되고 또 하나 더 봐야 되는 게 우리가 이번에 이 코 그거 사태로 인해서 언택트주들이 많이 인기가 있을 거라고 하잖아요. 그 당시 때 흑사병으로 인해서 영국부터 시작됐던 건데요. 집과 땅을 잃은 농민들이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도시로 이동을 하면서 이걸 통해서 산업혁명이 발생이 돼서 어떤 부르주아들이 발생을 시작했고 농로를 잃어버린 봉건지주들이 몰락을 하는 계기가 됐었고 그러면서 중세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세대, 르네상스가 시작되는 시기에 됐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던 우리가 살았던 시절이 아니라 또 새로운 시절로 넘어가게 되는 계기는 아닌가 이런 것들을 좀 깨닫게 되는 또 시간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어떤 몽고 제국의 멸망 이야기를 들었는데 옛날에는 그냥 그러려나 보다 했는데 요새 들을수록 자꾸 그때 그 시절이 자꾸 생각나는 거죠. 상업이 활성화된 시절이 어떻게 보면 요새가 그만큼 또 활성화된 시절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상업이 활성화되는 거는 물질적 풍요를 주지만 대신 반대로 부메랑이 돌아올 수 있다. 이런 거를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어, 제가 그래서 요새 고민되는 거는 디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디플레이션이라는 거는 또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과연 올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다음 탄에 대해서는 제가 또 디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